다이어트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빠지는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아 속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롭 울프 박사는 그 이유를 대사적 유연성 부족,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강연의 마지막 파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1, 2부를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먼저 시청해주세요. 앞에서는 왜 식단이 개인마다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방대사가 왜 중요한지 같은 큰 그림을 설명했죠. 이제 롭 울프 박사는 대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대사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성공 공식 같은 건 없을까요? 제 생각에 최적이라는 것은 특정 숫자나 완벽한 비율로 딱 떨어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큰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몸에 들어오는 다양한 연료 사이를 아주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탄수화물을 잔뜩 먹었다고 해서 식곤증으로 기절할 듯이 졸리거나 멍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저처럼 어젯밤 식중독에 걸려서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하루 종일 굶게 되더라도 그 위기를 별 타격 없이 부드럽게 넘길 수 있어야 하죠. 사실 전 오랫동안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굶는 상황이 제 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 연료 전환의 매끄러움이 바로 건강을 가늠하는 정말 중요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대사적 유연성은 우리가 항상 1순위로 삼아야 하는 목표입니다. 필요할 땐 탄수화물도 능숙하게 처리하고 지방도 잘 태울 수 있는 능력 말이죠. 두 번째 핵심은 최적의 상태란 결국 현대 사회를 휩쓸고 있는 퇴행성 질환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 없는 상태를 논할 때 도대체 정상과 건강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걸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화면에 띄운 그래프의 상단은 미국 일반 인구의 데이터이고 하단은 서구화되지 않은 전통사회 인구의 데이터입니다. 두 그룹 모두에게 설탕물을 마시게 하고 혈당 변화를 보는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아래쪽의 전통사회 인구도 나이가 들수록 포도당을 처리하는 대사 능력이 약간씩 떨어지긴 한다는 겁니다. 즉,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대사적 유연성을 조금 잃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떨어졌다는 수치마저도 서구 사회 사람들의 젊은 시절 평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원에서 정상 수치라고 부르는 그 기준을 정의할 때 정말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인간의 진화적 건강 관점이 여기서 매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제2형 당뇨병 진단 기준이 200이니까 피검사에서 혈당이 140이나 160이 나와도 의사도 환자도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테판 귀에네 박사의 연구를 보면 흥미롭게도 비서구화된 전통사회 사람들의 혈당 데이터는 1시간 기준 검사입니다. 반면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는 보통 포도당을 마시고 2시간 뒤에 혈당을 기준으로 삼죠. 그런데 이 전통사회 사람들은 고작 1시간 뒤에 측정했는데도 혈당 수치가 거의 100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정상이나 당뇨 전 단계라고 안심하며 부르는 그 혈당 수치들이 사실은 진화적 관점에서는 이미 대사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역학 연구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정책적 목표를 통해 합의된 숫자일 뿐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2시간 기준을 사용하지만 전통사회의 연구 데이터는 1시간 기준을 씁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는 수치가 사실은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정상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의 기준이 조금씩 더 낮아져 왔습니다. 그 결과 예전 기준으로는 정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물론 질병을 조기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너무 이른 약물 처방과 불필요한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혈액 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이 정상 수치보다 항상 높게 나와서 병원에 재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제 혈당과 중성지방은 늘 낮게 나오고 체력과 컨디션도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건강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건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태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을 무조건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저는 현재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약물을 사용해서 모든 수치를 정상 범위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수치가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병이 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겠죠. 결국 여기서도 중요한 건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LDL 입자수, 인슐린 저항성 지수 같은 지표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런 세밀한 지표들이 당뇨 전 단계를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공복 혈당이 100에서 110 사이로 약간 높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평생 당뇨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수치 자체로 다른 대사적 문제를 겪긴 하겠지만 당뇨라는 병으로 무조건 이어지지는 않죠. 하지만 반대로 공복 혈당이 90에서 99 정도로 아주 정상처럼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여러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쓰는 전당뇨라는 느슨한 개념 자체가 사람들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일 수 있는데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연구소가 진행한 아주 유명하고 충격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진은 무려 800명의 사람들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아놓고 그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했습니다. 이건 영양학계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깊게 파헤쳐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양의 빵을 먹였을 때의 혈당 반응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빵을 먹어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빵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 수준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와 쿠키를 먹었을 때의 혈당 반응을 비교한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달콤한 쿠키를 먹었을 때는 마치 맹물을 마신 것처럼 혈당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다이어트 건강식이라 불리는 바나나를 먹었을 때 혈당이 치솟았습니다. 이 결과는 꽤 놀랍고 동시에 영양학 관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식단 조언을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 위주로 먹읍시다라는 조언이죠. 네,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특정 음식에 대한 대사 반응이 극단적으로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람 안에서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바로 제 책에 소개한 7일 탄수화물 반응 테스트입니다. 한 번은 저와 제 아내가 똑같이 흰쌀밥을 먹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봤습니다. 제 아내의 혈당은 120일이 나왔는데 저는 무려 190이 나왔습니다. 둘 다 수치가 좀 높게 나온 편이긴 하지만 제 아내가 저보다 혈당 방어를 훨씬 더 잘했죠. 심지어 제 아내는 저보다 체중이 20kg이나 적게 나갑니다. 체격 차이와 혈액량을 생각하면 똑같은 양의 밥을 먹었을 때 그녀의 혈당이 저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녀가 저와 똑같은 체중이었다면 이 수치보다 혈당이 훨씬 더 낮고 좋게 나왔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런 극명한 대사적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시가 바로 케토시스로의 전환 과정입니다. 많은 분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이른바 키토플루라고 부르는 두통, 무기력증 같은 증상을 겪습니다. 이건 인슐린 저항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평생을 포도당 중심의 대사 방식에만 길들어 있다가 갑자기 지방을 연료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몸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아내는 케토시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불편한 증상을 겪지 않습니다. 갑자기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거나 심지어 하루 종일 단식을 해도 기분이 나빠지거나 에너지가 떨어지는 일 없이 그저 평온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제 아내처럼 이렇게 아주 쉽고 매끄럽게 케토시스 상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는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며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정신적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저같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대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키토제닉을 하면 그 뇌가 맑아지는 마법 같은 효과를 엄청나게 강하게 느낍니다. 포도당 중심 대사 때문에 꽉 막혀있던 뇌의 에너지 공급 통로를 케토시스라는 강력한 도구가 풀어주는 거죠. 그는 똑같이 키토식을 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에 대해 핵심적인 힌트를 제공합니다. 저도 로불프 박사의 아내처럼 처음부터 키토플루 증상도 거의 없었고 탄수화물을 절제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말하는 뇌가 맑아지는 느낌 같은 것도 크게 못 느꼈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늘 활동적이었고 식단 관리도 어느 정도 해왔었기 때문에 키토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도 대사적 유연성이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결국 유전이든 후천적인 관리든 몸이 건강할수록 식단 변화에 대한 적응도 수월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혈당 반응 테스트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이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추세는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가 잠시 언급한 7일 탄수화물 반응 테스트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여러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을 확인해서 자신에게 맞는 탄수화물 종류와 적정량을 찾는 방법입니다. 테스트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전에 꼭 필요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30일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 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하고 건강한 식단을 통해 몸을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이때의 식단은 거의 정석적인 키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혈당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진짜 혈당 반응을 보기 위해 먼저 바탕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 다음 단계가 본격적인 탄수화물 반응 테스트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하루에 한 종류씩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고 혈당 반응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와 쌀밥을 비교하고 싶다면 똑같은 양을 같은 시간에 공복 상태에서 전날 수면까지 가능한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 식전, 식후,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합니다. 음식 50g 기준으로 식후 2시간 혈당이 120 이하의 음식이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만간 직접 한번 해보고 결과 공유 드릴게요. 자신의 혈당 반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포도당 중심 대사에서 케토시스 상태로 매끄럽고 원활하게 전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해답의 핵심은 바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해버린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귀결됩니다. 이 연구는 우리 몸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아주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항생제를 볼까요? 항생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하는 교란 물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세포 안에 들어와 공생하기 시작한 일종의 내생적 박테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나쁜 세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표적 DNA나 RNA 구조가 놀랍게도 우리 몸속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미토콘드리아도 함께 타격을 받는 거죠. 비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상태 자체가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몸집이 커지고 넘쳐나는 에너지를 처리하느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세포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에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철분 과잉,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 수면장애 같은 요인들도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전체 근로인구의 약 40%가 낮과 밤이 바뀌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와 수면 부족이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결국 대사를 망가뜨리는 수많은 연쇄 반응을 유발한다는 건 이제 의학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망가져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경 면역 질환과 신경 정신 질환을 다룬 아주 훌륭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논문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어떻게 수많은 경로를 거쳐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결국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대사 시스템은 곧 미토콘드리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왼쪽 아래에 표시해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버리면 우리 몸에 남는 에너지 생성 방식은 오직 하나, 포도당을 태우는 해당 과정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 복합체 134의 길로만 진행되면서 우리 몸 곳곳에 산화적 손상과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바로 여러 세대를 거치며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지는 후성 유전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제 할머니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심하게 앓으셨다면 어떨까요? 그 망가진 환경의 여파는 제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 결과 제 어머니가 제2형 당뇨병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어머니의 몸에서 자란 저에게는 또 어떤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비만, 당뇨, 대사질환이 단지 내가 햄버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대를 거치며 누적된 이 모든 환경적 요인들이 결국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갉아먹고 현대인들의 대사적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대사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죠. 영상에서 소개한 연구를 직접 살펴봤는데요. 미토콘드리아 손상 요인으로는 항생제 사용, 각종 약물, 과식,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 생체 리듬 붕괴, 그러니까 로불프 박사가 말한 교대 근무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좌식 생활, 운동 부족,
반대로 과도한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흡연, 과음, 환경 독소, 정말 끝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안 좋은 습관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손상시켜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감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야간 근무가 눈에 들어와요. 저희 아버지가 환갑을 넘긴 나이에 화물 운전을 시작하시면서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몇 년 일하시다가 건강 때문에 거의 반강제로 은퇴하셨고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한 그 몇 년이 아버지의 건강을 완전히 망쳐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각별하게 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도대체 현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우리가 늘 이야기해 오던 것들, 즉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생체 리듬, 수면, 그리고 햇빛 노출. 이 세 가지는 현대사회에서 엄청나게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사 건강을 되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햇빛 노출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 삶에 적용한 것 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뒷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었습니다. 어느 날은 영하 7도까지 떨어져서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도 무조건 나갔습니다. 고작 30초만 덜덜 떨며 서 있어도 그 짧은 햇빛 노출이 제 몸과 대사에는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강력한 변화를 줬으니까요. 그 외에도 장 건강을 챙기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때로는 전력 질주를 하거나 여유롭게 걷는 등 다양한 강도와 방식의 신체 활동을 일상에 섞어주세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역시 우리 뇌와 몸의 대사적 유연성을 높이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제 책에서 소개한 7일 탄수화물 반응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혈당 반응을 직접 추적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책의 마지막 장은 케토시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 책 전체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키토제닉 식단으로 이끌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퍼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눈치채진 못하셨겠지만요. 독자들이 책이 시키는 대로 다 해보고 나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저한테는 키토 식단이 제일 잘 맞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저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대뜸 당신은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강요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스스로 혈당을 재보고 내 대사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이 도구로 작용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계절에 맞게 식사하시고 가능한 한 아주 다양한 식재료를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길을 지나는 여행자를 자기 집 침대에 눕혀놓고는 사람 키가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억지로 잡아당겨 늘려버렸던 악당입니다.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식의 방법이란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이나 결과에 맞추기 위해 진실을 억지로 비틀고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식단을 대할 때 종종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결론, 즉 고탄수가 최고야, 혹은 아니지, 저탄수가 진리야 라는 거창하고 억지스러운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몸과 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런 실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식단이라는 틀에 억지로 잘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단이 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진짜 결과에 집중하는 태도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진화적 관점을 여러분의 삶에 활용하세요. 무엇이 진짜 정상이고 무엇이 진짜 건강한 상태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데 이보다 훌륭한 나침반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번역하고 해설을 하는 저도 어려웠지만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난해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같은 단순한 처방을 주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 공부해보면 과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딱 흙과 백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간단하겠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회색지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 회색지대를 무시한 채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모든 걸 이런 단순한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실생활에서는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 현실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맥락이라는 단어를 또 꺼낼 수밖에 없네요. 내 몸 상태, 주변 환경, 스트레스, 대사 상태, 모든 맥락이 맞춰져야 운동도 다이어트도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영상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제가 이 강연을 보면서 떠오르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었어요. 건강을 무시하고 감량은 꿈도 꾸지 마라. 동의하시나요? 결국 건강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변화도 쉬워져요. 그러니 여러분도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컨텐츠를 보실 때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식이 과연 건강한 방식인가? 아니면 몸을 혹사시키고 건강을 망가뜨리는 방식인가? 모든 변화는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대사적 유연성을 키우는 과정이고, 그러면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다이어트였습니다.